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부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7년 제31회 보고 있고요. 이번 작품은 그 우수상 수상작 공선옥 작가님. 이분 작품 저희가 몇 번 봤었죠.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공선옥 작가님의 빗속에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남성이 중년 남성이죠. 주인공인데 그 아이가 71쪽에 보면 선생님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애가 없어졌어요. 이틀째입니다. 이번엔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세 놈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임자가 애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신고를 안 해서 망정이지 이건 완전 절도입니다. 절도. 애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집 나간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집 나간 상황. 그리고 좀 뭐랄까 부모님은 그 옥수수 농사가 망했죠. 망하고 형이 있는데 형은 골목에 세워뒀던 차가 원인 모를 방화로 전소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가슴이 없다. 5년 전에 아내는 한쪽 가슴을 도려냈고 3년 전에 나머지 한쪽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자꾸 히스테리를 부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81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골아야 골지 말아야 하나, 코를 골아야 하나 골지 말아야 하나, 취직을 해야 하나 장사를 할까, 애는 고물 오토바이를 몰고 어디를 갔을까, 노인네들은 올해도 옥수수 노점을 하나 안 하나, 형은 진짜 수배자인가 아닌가, 내 두통은 우울증인가 아닌가, 아내는 냉장고 정리는 건성이었다. 이런 말들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이 남성은 머릿속이 복잡해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아내, 부모님, 형은 이제 수배자로 다니고 있는데 아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꾸 이제 이 소설 전반이 그런 얘기예요. 막 아이 걱정했다가 아내랑 또 이렇게 막 말다툼하고 하다가 부모님 또 걱정하다가 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그 얘기 하다가 뒷부분에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예전에 그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후배였던 향이, 이름이 향이에요. 향이를 갑자기 만납니다. 향이는 이혼했죠. 혼자 살죠. 술 마십니다. 향이 우연히 이제 대화 한번 할까 하다가 향이 집까지 가서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오죠. 근데 이 향이가 자꾸 떠올라요. 전형적인 바람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향이한테 실제로 많이 끌리죠. 향이 안주도 없이 술 마시던데 과일이나 좀 갖다 줄까? 난 과일 갖다 주러 가는 거야. 비 오는 날 가죠. 근데 실제로 향이와 보통의 그런 스토리 같으면 향이와 하룻밤 잤다 이렇게 불륜 일어나고 그럴 텐데 이 소설은 좀 달라요. 이 남자가 불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과일 봉지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고 나와 버려요. 야, 이렇게 끝납니다. 빗속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렇게 끝나요. 내차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통이랄까?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72쪽에 이거에 대한 서사가 나오는데 72쪽의 세 번째 줄부터 갑자기 내 안에 뭔가가 꿈틀했다. 그 뭔가는 맨 처음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출몰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 구만리 같은 내장 깊숙한 곳,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온 것 같기도 하다가
그냥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돌출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굳이 울음이라고 명명하고 싶진 않다. 그러기에는 그것의 느낌이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추상적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서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나마 있던 구체성을 급격히 상실한다. 울음도 아니고 서름도 아닌 그것은 말하자면 까칠함이다. 횡함이다. 선득함이다. 아니다. 그것은 전혀 낯선 이방에서 온 외래객이다. 외래객이 내 속을 점령했다. 외래객은 서서히 그리고 급속도로 내 속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 속에서 난데없는 먼지가 푸석푸석 이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먼지의 회오리, 회오리는 서서히 명치 위로 치받치고 올라온다. 그래서는 먹을 때를 아프게 휘젓기 시작한다. 내 안을 휘젓고 있는 것의 정체를 알 리 없는 담임은 여전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역력한 낮은 톤으로 일면 음산한 어조로 물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 내 안에 꿈틀어하는 뭔가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이게 거론이 돼요. 우울증인가? 하여튼 아무튼 뭐가 이 이게 뭘까요? 이 정체가. 저는 이게 이 소설이 이 소설의 힘이랄까? 솔직히 이 꿈틀어하는 거를 빼고 그냥 주변 사람들 서사만 할 수 있었어요. 아내, 뭐 아이, 부모님, 형, 향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꿈틀거리는 게 빠지면 뭔가 허전해요. 이 이 이게 인제 몸의 증상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신체로 드러난.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이런 소설 저번에도 봤었죠. 이 뭔가 뭔가 알 수 없는 증상을 겪고 막 주인공이 힘들어하고 어떤 그 증상 때문에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얼마 전에 했었죠. 근데 이런 소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묘사 덕분에 이 소설이 살았다. 구체적인 그 증상이 뭐 드러나는 증상은 있는데 왜 아픈지 몰라. 이게 울음, 서름, 뭐 까칠함, 횡함, 선택함, 외래객 뭐라 불러도 상관없는 그 무엇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일 수 있는 에 파우스트 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뭘까요? 꿈틀거리는 뭔가. 저도 이제 뭐 무스비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뭐 난리가 났죠. 뭐 주변이 다 뭐 포도농사 거의 다 가망이 없고 옥수수 망했고 그리고 히스테리 부리고 아내는 뭐 가슴 없으면 어떨 거야 뭐 어쩔 거냐고 거짓말하지만 뭐 가슴 좋아하잖아 안 그래 막 울고 그리고 뭐 자식은 뭐 이상하게 되고 뭐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이제 뭐 통제 불능한 어떤 상황에 빠져서 이 소설의 형식도 그런 어떤 형식이랑 같이 내용이랑 같이 이루어져서 어, 그것이 이제 좀 탁월한 어떤 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서사들이 이제 뭐 집중하고 있는 어떤 많은 이제 난리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내가 이제 뭐 사실 향이 뭐 너무 이제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아내는 맨날 통곡하고 울어서 이제 향이나 만나러 뭐 가자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한 그런 어떤 좀 아이러니한 좀 재미있는 서사를 꾸미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까이 다 흩어져 있는 그 인물들 그 사건들이 이게 나의 내 안에 뭔가 꿈틀한 것으로 다 집약되고 있는 내가 그 겪어내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대하는 나의 심정이 나의 몸이 이러하다. 이런 상태에 빠졌다. 이걸 정말 잘 신체적인 그 어떤 질병처럼 잘 드러낸 거 아닌가. 이게 참 좋았어요. 이게 잘 묶어 주죠. 하나로 잘 응집되도록.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그 서사가 나와요. 그 사연이 나오는데 이 사연을 드러내는 방식도 참 좋아요. 슬쩍슬쩍 다 드러나죠. 아이는 어떠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아내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특히 아이 서사가 뭐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가상을 현실로 믿었다." 근데 문장이 짧게 짧게 끊어서 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단촐해요.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정말 가상을 현실로 믿었다.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했다. 소위 부적응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나는 아이를 잊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학교는 시골에 있었다. 이런 문체를 뭐라 그럴까? 이게 되게 좀 건조한 문체라 그럴까? 이게 사실만 딱 직시하는 문체가 참 좋아요. 뭔가 주저리 뭔가 막 만연체도 아니고 어 일부러 극도로 끊어 쓴 것 같아요. 단문으로. 컴퓨터도 휴대폰도 금지였다. 응. 호흡이 짧죠. 73쪽이 아래쪽에 또 보면 아이가 담임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우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담임에게 아이가 네가 뭔 상관이야 새끼야 했다는 담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은 아이 뺨을 올려 붙이고 있었다. 아이가 맥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뒷골이 띵하고 울리며 최초의 두통이 일었다. 이게 두통이 시작됐던 어, 것이고 그래서 아이는 뭐 대안학교도 보냈지만 음 그게 또 아이가 적응을 못했죠. 못하고 아이는 이제 방황하고 있고 75쪽에 가면 아내 얘기 나옵니다. 아내에게는 가슴이 없다. 어. 근데 내가 아내의 가슴을 좋아하는 것이 그때 우리 부부의 행복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 음. 이 남편은 아내 가슴이 좋았던 거야. 신체 부위 중에서. 아내는 추궁하듯 내게 따졌다. 당신 내 가슴 좋아했지? 이렇게, 이렇게 좋아했잖아. 응, 좋아했지. 근데 이제 나 가슴 없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좀 웃겨요. 근데 아니 거짓말하지 마. 당신 여자 몸 중에 유독 가슴을 좋아하잖아. 안 그래?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 음.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독자도 느낄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 이게 아이도 이렇고 아내도 이렇고 이러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머리가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구나. 어. 그 나는 아내가 내게 추궁하듯 따지고 들 때마다 끓어오르는 부하를 지그시 참아내는 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하자는 소리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내 반응 여부에 따라 아내의 히스테리 양상은 달라졌다. 일체 무반응.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통곡했고 통곡이 끝나면 잠이 들었다. 뭐 이런 거죠.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이런 상황이고 77쪽에 보면 늙은 아버지는 옥수수밭을 망가뜨려 놓은 멧돼지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 못된 놈들을 모조리 쳐 쥐새끼 쓴다고 그 길밖에는 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아버지는 부모님 이런 상황. 그 형은 그 얼마 전에 골목에 세워뒀던 차가 원인 모를 방화로 전소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그래서 형이 79쪽에 보면 화가 치밀어서 전화를 해요. 그 그래서 "난데요. 아까 전화 건 사람인데요. 땡땡일보고 땡땡일보고 다 나쁜 놈들이요. 왜냐 나같이 이런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 같은 건 절대로 신문에 내주지 않는단 말이요." 술에 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제 이 또 계속 전화를 하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 전화해서 "왜 전화 끊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땡땡일보 확 불을 질러 버릴 거요. 확 불 싸질러 버릴 테니까." 그냥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신고를 당하죠. 어느 날 형사가 찾아오고 형은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 아이, 뭐 아내, 부모님, 형,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묘사들. 음, 뭐 여기서는 아주 뭐 잘 적절하게 이뤄진 어떤 한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일단 보면은 재밌어요. 이 주인공이 또 이게 당하고 뭔가 험난한 어떤 고난의 여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읽는 재미거든요. 왜냐하면 막 다치고 막 쓰라리고 무슨 전쟁에서 어떤 참상에서 막 살아남고 막 어떤 사람이 또 막 이제 막 자신 뭐 괴롭히고 뭐 자신은 또 이게 당하고 당하면서 또 이제 울분을 참으면서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소설을 또 읽는 어떤
어떤 재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주인공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뭐 소설에서는 같이 이제 빽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긋지긋해 막 하면서 이제 막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뭐 주인공이 뭐 착한 건지 몰라도 또 뭐 아니면 뭐 좀 참는 건지 몰라도 뭐 결국에는 이렇게 뭐 주변이 다 난리부르스가 된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받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떤 종류의 어떤 희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주변에서는 이제 닥달을 하는데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괜찮아요 이러고 있고 뭐 나중에 가서도 결국에는 좀 되게 웃기게 끝나죠. 음. 이게 네. 주인공이 착하죠. 주인공이 착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게 치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버럭해 가지고 뭐 아내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인공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받아줘요. 음. 뭐 애가 엇나가도 그냥 주인공이 착하다. 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 두통이 있는지도 이렇게 막 속이 그래서 인제 알 수 없는 그 질병 내 안에 뭔가 꿈틀댔다가 솔직히 참는 사람들이 안에 이렇게 자꾸 인제 분출하지 않고 화를 막 내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런 타입이라서 뭔가 이게 울음인지 서름인지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인제 어떻게 뭐 답은 없고 이게 답이 솔직히 답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내는 계속 80 쪽에 보면 "당신 이제 나하고 밥 먹는 것도 싫지. 밥 같이 먹었잖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래쪽 보면은 "솔직히 말해 봐. 이젠 나하고 같이 자는 것도 싫지." 이 문장이 너무 재밌어. 상상이 돼.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니까 핑계가 좋아 떡 사 먹네." 이런 다 당하고 사는 이런 주인공이에요. 너무 웃기죠. 다 그냥 되게 어떤 공 같은 다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다. 음. 이게 근데 이야기 전반부 이 소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죠. 전반부에 자기 주변 인물들의 이런 온갖 이 난리 난 상황들 다 보여주고 후반부에 인제 향이 얘기 향이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 향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그냥 책임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향이랑 어 진짜 하룻밤을 보내면 얼마나 막 황홀하겠어요. 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고 아마 그런 상황이 조성됐어 이미. 상황은 이미 만들어졌어. 로맨스 이제 바람을 피기 딱 좋은 환경. 일부 작가가 이렇게 조성한 거죠. 향이를 만나게 했다. 근데 향이랑 결국은 인제 바람 필 뻔했지만 피지 않았다 이런 스토리인데 이 향이의 역할이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 향이는 뭔가 도대체? 향이는 왜 등장했나? 향이도 되게 외로워요. 보면 어 인 인제 보면 84 쪽에 보면 "시장이 가까운데 왜 먼 마트까지? 과장님 만나려고 그랬나 보죠?" 이게 또 말을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또 이 아저씨가 또 설레고 어 이 향이가 또 먼저 제안하죠. "근데 과장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근데 이게 집이었어요. 집에 데려가요, 향이가. 어 집에 데려가죠. 그러다가 인제 86 쪽에 보면 서둘러 이 남자가 나오죠, 남편이. 네. "내 등 뒤에서 향이가 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누가 잡아먹는 데냐? 단지 좀 외롭다는 거지." 이 말이 또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질러 외롭대. 여자 혼자 이혼녀 혼자 사는데 어 혼자 술 마시고 있고 외롭대. 그럼 내가 돌봐줘야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향이 집은 너무나 지척이다. 생각해 보니 향이는 그때 포도주를 안주 없이 마셨던 것 같다. 이 자기 합리화. 안주하라고 비닐봉지에 든 과일이라도 갖다 줄까? 이거 코미디야 이거. 코미디야 이거 진짜. 이 그래서 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근데 88쪽에 보면 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은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형수는 말했다. 형이 형사가 잡으러 온 것이 무서워서 집을 나간 것 같지는 않다고.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것을 핑계 삼아 집을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쭉 아래 보면 낡고 부식된 것은 또 있다. 향이. 아, 향이를 보고도 나는 왜 흔들리지 않는가? 술을 먹는 향이. 환기를 시키지 않고 사는 향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향이. 그러나 향이는 분명히 풍성한 젖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젊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대로 한다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여자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여성적인 향이었다. 이런, 이런 환상에 빠져서, 음, 그래서 89쪽에 보면, 과일 봉지는 향이 앞에서 내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의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가 웬일이세요? 물으면 나는 일단 말할 것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주도 없이 마시기에 말이야. 나는 오늘은 그녀가 술을 주면 술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내 속의 그것, 목을 때를 뻑뻑하게 하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가요. 어, 일단 그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어머니, 아이, 아내, 형. 그들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어. 근데 언뜻 여자가 보이죠? 여자는 취해 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여자는 향이었다. 향이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온몸이 흠뻑 젖었다. 이런, 이런 상황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죠. 아, 이제 향이와 함께 하면 되는구나. 음. 근데 이게, 근데 그러나, 나는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내려다봤다. 손이 민망해졌다. 어, 확실히 다시 돌아볼 곳은 못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급기야 계단을 뛰기 시작했다. 이러고 나와버리고, 그냥 차 타고 가요. 어. 아, 그래서 뭐 아스피린을 네 알이나 먹고 내 차는 빗속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 끝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 생각엔 이거야말로 허구다. 이런 남편이면 마지막에 향이 집에 들어갔다. 들어갔을 것이다. 거의 90% 이상. 근데 왜 이렇게 작가는 결말이 이렇게 됐는가?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향이와 로맨스가 일어날 모든 게 맞잖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이런 반전이? 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는 기문의 화장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 문장이나 뭐 다른 건 다 다르지만 메시지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화장도 그 회사원 그 여자의 굴곡 몸의 굴곡을 이제 막 아, 맞네. 바라보면서 맞아요. 그 적나라하게 묘사되죠. 예, 도취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생애의 어떤 근본이 회사나 일이나 여자가 이제 또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안 그래도 이제 막 일을 그 상사가 와서 야, 일은 해야지 막 이러고 있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그 약간 뭐 약간 희극적으로 좀 이렇게 남자가 또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안달나진 않아요. 아, 사실 그 김훈의 소설을 보면은 진짜 뭔가 그 남자의 어떤 정념에서 꿈틀거리는 게 아, 그냥 느껴지는데 관능적이에요, 진짜. 읽고 있으면. 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관능적인 지점보다는 이 어떤 그 바깥에서 이제 보이는 어떤 형상,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내부보다는 그 남자의 어떤 카메라에 포커스를 뒀을 때 주변이 이제 다 난리 부르스가 나고 막 남자는 어찌할 바 모르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구원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게 향인데 뭔가 이것도 사실 너무 찌질해서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사실을 그리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남자를 안에서 이제 내 주인공을 뭔가 이게 좀 순수하다거나 뭐 아니면 좀 찌질해도 순수하거나 아니면 좀 멋있게 그린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차라리 그냥 뭐 바 같은 데 이제 가서 뭐 진짜 막 엄청 예쁜 여자랑 이제 막 술 마시면서 나 뭐 오늘 힘든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나아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조금 뭔가, 이게 남자가, 이거 뭐지? 이거, 앞에 뭐지? 예쁜 여잔데 뭐지? 하면서 이게 갔을 텐데, 여기서는 확실히 좀, 좀 약간 살짝 찌질한 느낌이 없잖아요. 있죠. 결말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공선호 작가님은 빗속에서, 제목도 빗속에서예요. 이 작품을 통해 도대체 뭘 나타내고 싶었는가? 결국 이제 뭐 바람 필 뻔하다가 안 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향이를 안 잔 게, 향이 집으로 안 들어간 게 결정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음. 근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결말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이 소설을 썼는가? 어, 결국에는 이야기 소설이라는 것도 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야기가 여자가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남성의 어떤 모태일 수도 있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미있는 어떤 한 작가 뭐 주인공을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결국에는 이 여성 이제 작가가 바라보는 남자의 어떤 삶이 이렇게 조금 사실 좀 위태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그런 어떤 많은 뭐 많은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 명이 또 이제 당하고 이제 그런 포지션이 있으면은 되게 이제 뭐 험난한 어떤 인생의 그런 여정에서 되게 이제 어떤 다른 뭐 것보다 이제 좀 수동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겪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따진다면, 이 사람 되게 안타깝다. 뭐, 주변에 뭐 되게 이제 뭐 범죄자고 뭐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좀 안타깝다. 뭐 범죄자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읽는 서사의 재미가 이 작가가 바라보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세계의 상이 이렇게 서사로 이제 그려나가면은 또 재밌는 어떤 구점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재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말이 만약에 이 남편이 그 향이 집에 들어갔다. 향이와 뭐 하룻밤을 잤다. 그리고 바람이 났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처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뭐 그렇게 됐으면은 또 다른 어떤 뭐 느낌이었을 텐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일부러 뭐, 이렇게 예. 바람 나게 안 하거든요. 예. 작가님이. 이 이제 되게 남편이 잘 처신한 걸로 어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결말을. 심지어 여기서 향이도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죠? 예, 결국에는 내가 여자는 또 이제 취해 있어요, 향이가. 온몸이 흠뻑 젖었다 뭐 이렇게 외롭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자가 자신의 어떤 뭐 주소지나 방을 알려줬다는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 맞네. 집까지 초대하고 만나자마자. 관심이 없으면은 오히려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 자신의 어떤 주소지를 안 알려주는 게 이제 여자인데 여기서는 뭐 대놓고 그냥 다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사건이 예. 이게 그래서 작가님은 뭐 이렇게 사람을 믿은 것 같아요. 남편을 믿었다는 건 사람을 믿은. 어 이렇게 자기 몸도 안 좋고 주변 상황도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남편이 바람 펴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선. 독자들도 공감을 할 거야, 아마. '아 저런 상황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걸 아마 뒤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도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이니까. 어. 윤리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이랄까? 그런 게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런 게 보이지 않나. 여기서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펴 버렸으면 이 소설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가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마지막 장면.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남편은 끝 남편은 끝내 바람피지 않았단다. 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어,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결말이 정말 중요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바람 피면 안 돼.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빠지면 안 돼. 응. 사람이 지킬 게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민이 또 중요한 인간의 어떤 저거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그런 뭐 추구한 기심이라고 하는 게 또 니체는 전혀 이제 동정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되게 사람한테 할 표현이 아니다. 뭐 이제 동정이나 연민은 그 사람을 무능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의 어떤 그런 어떤 선한 측면은 그런 어떤 남자 화자에 대한 어떤 연민도 느껴지고,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남자가 이제 막 나가고 뭐 막 때려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뭐 일도 안 하고 뭐 집에서 술만 먹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류애라는 게 사실 그 어떤 남자에 대한 연민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됩니다. 네. 이 작품은 여기까지. 이 작품 되게 재밌게 봤고요. 예, 다음 작품. 한창훈 작가님의 아버지와 아들. 이분 사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분 사진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문학상 이 작품집 하면서 이분 작품 여러 번 봤죠. 봤었고. 특히나 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좋았다. 내용은 간단해요. 어처원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낚시, 낚시 가자고, 고기 잡자고 실강이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한참 뭐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같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배 위에서 이제 얘기하다 끝나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우애랄까? 뭔가 짠해요. 다 읽고 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가족 애랄까? 아버지도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전 특히나 이 작품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자체는 올드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우화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요. 뭐 토끼전이나 흥부전 같은 느낌. 딱 흥부전 같은 그런 구수한 맛이 나요. 사투리, 정가버린 사투리. 정말 말이 읽으면서 어떤 좀 웃겨요. 상황 자체가 되게 웃기고, 그냥 해악이 느껴진다 그럴까? 따뜻한 또 인간애가 느껴지고, 정말 전 되게 괜찮게 봤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아들도 되게 장하거든요. 어, 아버지가 아들을 오해했던, 아버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 측면에서는 원래 그랬던 거야. 왠지 이런 생각 나오죠. 서술이. 정말 좋았다. 예. 특히나 이제 말맛이 살아있는.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님은? 저는 뭐 전작보다 뭐 훨씬 더 재밌게 읽었고요. 저도 이게 한창훈 작가님 소설 중에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괜찮거든요. 예. 전작이 약간 뭔가 그 서사에 이제 뭔가 파묻혀서 어떤 인물들보다는 뭔가 대사나 어떤 향토적인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사의 형식이 그런 어떤 뭐 약간 그런 형식의 된 어떤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확실히 인물이 매력적이고 대사도 재밌고, 그런 어떤 대사들을 약간 꼬고 사실 좀 재밌게, 그리고 이 인물들의 형태가 그 서사적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균형이 있게 잘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 보면 이분이 한창훈 작가님이 전남 여수 출생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태어나셨구나. 전남 여수. 근데 보면 소설집이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가 제목이에요. 어쩐지. 응, 어쩐지.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이것도 장편 소설 제목이죠. 16의 섬. 그러니까 이거 자기 얘기 쓴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바다에 살았고 어떻게 보면 섬에 살았을 수도 있죠. 어쩐지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소설 못 쓰거든요. 섬, 뭐 어부,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상상으로.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도 이런 사투리 쓰기 어렵거든요. 어.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소설이에요. 그 쓸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시도도 안 하겠죠. 우리 같은 도시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소설이 한창훈 작가님만이 쓸 수 있는 이 소설이 아닌가. 이 바닷가에서 자라났던 그 감성,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그 사투리, 그 경험들 녹여서 썼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소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음, 자, 자, 처음에 이제 어, 고양이가 등장해요. 근데 고양이가 뭘 입에 물어 가버리죠? 물고기 걸어놨는데 말리려고. 오메 저 괭이 새끼가요. 어쨌든 요 괭이 새끼가 했다면 막 생선에 손대는 놈을 현장 포착했다는 소리지만 지금처럼 저 괭이 새끼가요 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저 씨부랄 것이 양태 말려놓은 거 물어갔소. 음, 뭔가 구수하죠. 찰지죠.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욕이야 고양이한테 하는 것이지만 들리기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어서 박은 한마디 해야 했다. 아기 아버지예요. 기껏 잡아온 것을 멋지게 간수했기에 괭이밥으로 줘버리는 거요. 왜 이렇게. 광수엄에 아주 괭이 새끼 거기 있으면 돌팍 같은 걸로 대가리를 확 좀 조사불소. 이런. 너무 구수해요. 자기 사투리 쓴 거죠. 자기 지방. 아마 여수 사투리일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8쪽에 가면 용이 안 일어났냐? 계속 불러요. 용이 안 일어나냐? 그는 발악을 하듯 목청을 질렀다. 용이가 아들이죠. 음. 그래서 이 아들이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잤어요. 오늘 새벽에 돔 낚으러 가자고 그렇게 일렀구만. 이 새끼가 툭하면 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대하고 뭐 몇몇 군데 떠돌더니 다시 집에 기들어왔네 이런 거죠. 잘한다 이 자식아 아주 떡이 됐구나. 너 몇 시에 들어왔냐? 한 3시쯤 됐을 거요. 음. 어, 얼씨구 애비는 바닥에 나갈 준비하느라 죽을 똥을 쌌는디 친구들하고 공이나 차고 처먹고 들어와? 오늘 새벽에 돈 낚으러 가자고 나가 말했냐 안 했냐? 응? 이게 이쪽에 가면 그래 고작 술 처먹으러 집에 들어왔냐? 뭔 놈의 집구석에서 너 같은 놈한테 술 주든 산촌 집에 있었소? 재밌는 게 아들이 이게 서울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있었소? 이렇게 그 등신 같은 새끼는 뭐하러 만나러 갔냐? 이게 아따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서 음. 늙음하게 마누라도 가불고 꼴 좋다. 그 자식 꼴 안 날라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삼촌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소? 이 용이가 생각이 깊어요. 용이 목소리에 돌멩이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 계속하면 반항하겠다는 것이다. 음. 그래서 뭐 읽는 맛이 악은 죽일 마음이지만 용의는 죽을 마음이다. 어, 그 102쪽부터는 용의가 왜 전날 밤에 술을 마셨는지 다 이유가 나오죠. 종종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 해 타향에 나가 있었던 탓에 그가 새롭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보고는 필수였다. 그러려면 서너 배 모여 있는 곳에서 어울려야 했다. 이런 이유. 용의가 생각이 깊어요.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삼촌을 찾아가요. 그는 삼촌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한숨 내쉬는 것도 자주 보아왔고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사람 없는 방파제 쪽으로 산책만 나오는데 쓸쓸하기가 그지 없더라는 말도 들었었다. 삼촌은 빚갚음으로 배를 팔았고 숙모는 떠난 상태였다. 용이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을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로 밑줄 그어놓고 좋아했었다. 통이 컸던 삼촌은 한때 섬에서 가장 큰 어선을 부렸다. 조타실이 3층 높이에 있는 어선은 그 배가 유일했다. 미친 새끼가 겁도 없이 저렇게 큰 배를 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디 외적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런갑다. 저것이 다 빚 아니여?
고사 자리에 다녀온 아버지는 평생을 아끼고 살자로 살아온 습성답게 처남을 그렇게 평가했지만 용인은 삼촌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어장이 다 죽었으니 크고 성능 좋은 배가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가 삼촌을 뒤따르는 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판단이란 늘 틀릴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왔냐? 삼촌은 좀 쓸쓸하게 웃으며 용의를 반겼다. 그는 삼촌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밤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용의. 아, 이 어른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입장과 자꾸 이게 헷갈려. 아버지는 용의를 이해를 못하고, 음, 알고 보면 용의는 이렇게 기쁜 뜻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삼촌도 만났더라. 어,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트님 이런 서사? 어, 뭐 일단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좋은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두각이 돼서 이런 어떤 토속적인 뭐 느낌이 저는 예전에도 뭐 소설 쓸 때 그것도 시도를 해봤거든요. 토속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좀 옛날에 이제 설화나 이제 어떤 신화 혹은 어떤 뭐 망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나오는 어떤 느낌도 이제 가진 뭔가 이제 과거와 어떤 현재를 또 있는 듯한 뭔가 이제 계속 미래도 이제 반복이 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서사로도 이제 뭐 써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에 충실하게 잘 쓰근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특히나 이제 이 아버지와 나 삼촌 이 삼자 관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선명한 어떤 대비가 인물이 잘 그려지는 어떤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토덕적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시골, 그 구수한 풍경, 정겨운 풍경. 이게 도시 감성하고 다르거든요. 어, 이게 뒷부분이 진짜 압권인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술 배틀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한테 술을 권하죠. 음, 술이 그렇게 좋으면 좋다. 이 애비가 따라주마.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순간 생각해봐도 그럴싸했다. 아들의 길을 꺾어놓기에는 지금 이 방법 이상이 없다. 오매 뭐하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소이? 음, 그는 그릇에 술을 가득 따랐다. 자, 애비가 따라준 것이다.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누가 마실 것인가? 박은 스스로도 술꾼으로 평생 살아왔기에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못 먹는다. 그는 속으로는 네가 이래도 하는 속셈이지만 겉으로는 허물어진 백년대기를 새로 세우기 위해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애비 마음을 넌 같은 사내로서 이해할 것이다. 하는 비장한 얼굴을 했다. 용인은 흐린 눈을 들어 찰랑거리는 주발을 지그시 바라봤다. 오메 세상에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어? 가뜩이나 술 퍼먹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것 한데 당신 잠자코 있으란께 이것은 사내들끼리 일이여. 악은 악을 썼다. 분위기 제압용으로 딱이다. 응. 이런, 너무 재밌어요. 서로의 속마음과 이런 의도와 근데 이거를 그러나 용인은 천천히 술잔을 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심정을 따라주셨다니까 나가 억지로 참고 묵었어. 오메 이걸 어째야 쓰나 세상에 이걸 어째야 쓴다냐. 엄마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 눈을 부릅뜨고 이제 술을 마시는 이런 장면 너무 재밌어요. 음. 저도 솔직히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못 올렸습니다.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한 잔 올릴라요? 뭐 다 부숴라. 예? 내가 너한테 줬던 것처럼 이빠이 채우란 말이다. 오메 미쳤소. 이것이 시방 이세북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할 짓거리요?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서 술을 채우. 박은 눈도 감지 않고 술을 들이켰다. 예. 참말로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구석에 구신이 붙었는갑다요. 너무 웃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막 한 잔씩 하고 한 주발 하고 됐냐? 그럼 가자. 줬어 갑시다. 이래 갖고 무슨 배를 간다고 엥 내 말 안 들리요. 이 연병한 인간들 좀 보소. 몸에 구신이 붙어도 무슨 미친놈의 구신이 붙었다 이렇게. 이 장면이 특히 재밌었어요.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술 배틀.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좋으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뭐 이 어떤 이야기의 어떤 흐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서사는 좋지만 왜 이제 이런 어떤 유리한 어떤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도시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시 그쵸.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수성이 이제 도시의 어떤 서사로 이제 발견해서 책을 보는 게 일단은 시장성에선 유리하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해밍웨이의 뭐 노인과 바다나 아니면 모비 딕 같은 작품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수성 그리고 그 어떤 시골의 혹은 그런 어떤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어디 뭐 포승줄을 어떻게 다 뭐 어떻게 뭐 연결해서 고래를 어떻게 잡는 거를 모르잖아요, 아예. 그 색깔은 어떻고 바다의 색깔은 어떻고 청새치의 색깔은 어떻고 그 어떤 바다를 나갈 때 뭐 어디 닷을 어떻게 닫고 다시 이제 뭐 어디가 어떻게 닫고 수초가 어떻게 되고 그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로 인해서 이제 계속 뇌가 이제 공명하는 이런 작용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비딕은 워낙 좀 특이하게 엄청 그 세계관을 이끌고 있어서 그것도 엄청 명작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통 직구라는 것이 예, 항상 이제 좋긴 하지만 뭐 계속 이제 직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 작품에 있어서 옛날 염상록부터 시작해서 기문 그리고 기문 이전에도 광장 뭐 그런 소설들이 이미 사실 김승호까지 다 그냥 어떻게 뭐 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또 뭐 뛰어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어떤 인물의 구도는 정말 재밌고 특히나 이제 이 아버지와 나와 이제 뭐 이런 어떤 삼촌이 이제 뭐 이 연병할 인간들 보소 뭐 오매 막 귀신 죽어도 뭐 미친놈의 귀신부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의 이 서사는 다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이 삶의 어떤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와 나에 대한 그런 무게는 확실히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둘이 바다로 나갔죠. 낚시하러. 음. 그래서 제일 작은 배. 110쪽에 보면 바게벨은 마을에서 제일 작다. 섬에 있는 여러 마을 통틀어서도 가장 작다. 흔히 덴마라고 부르는 작은 거룻배에 경운기 엔진을 단 것이니 하늘이 너무 무거워 낮기가 한정없고 바다가 너무 넓어 좁기가 끝이 없다. 더군다나 날기는 또 얼마나 낡았나. 어느 한 군데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음, 이런 작은 배를 늘 타고 근데 용인은 배가 불만이에요. 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죠. 좀 더 큰 배를 타고 싶은데. 음. 근데 이 아버지가 새벽부터 이렇게 "낚시하러 가자." 이렇게 했던 거는 111쪽에도 나오지만 가게 대신 돌보고 있는 양식장으로 문어 실러 온다는 신사장이 "요즘 참돔 좀 문다며 딸 내외가 손주들이랑 내려왔는디 고것이나 좀 먹였으면 좋겠어." 하며 묻는다기보다는 대놓고 잡아 달라는 말을 해온 게 어제 오전이다. 그래서 신사장의 양식장을 내가 이 박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죠. 낚으러 간 거죠. 이 신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음 그래서 112 쪽에 보면 "신사장은 이번 출하를 마치면 그동안의 보수로 칸 2개를 떼주겠다고 했다. 아 일찍이 약속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내 양식장이 생기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다." 근데 이게 인제 아버지는 아들 생각해서 음 그는 아들이 섬에서 사는 게 싫다. 어떻게든 육지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의지할 만한 곳이 신사장이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격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회사 아닌가. 이번에는 부탁을 해볼 생각이다. 잘하면 그곳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잘하면 과장, 부장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잘하면 배원화와 생물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음. 신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근데 아들은 또 다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어 근데 113쪽에 보면 이렇게 바득바득 자신을 데리고 낚시로 오고자 하는 이유를 그는 잘 안다. 아버지는 채는 속도가 느려졌다. 삼치나 부실이 이런 큰 어류는 괜찮은데 입질에 예민한 도미는 그렇지를 못하다. 같이 낚시 오면 제가 2배 넘게 잡는 이유이다. 사장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저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용이는 그것도 불만이다. 이런 거죠. 양식장 2칸 떼어주겠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어. 여기도 보면 인연과 정 때문에 손해보는 이는 결코 사장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육지에서 배웠다.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 아들이. 그는 어선을 부리고 싶다. 요즘은 어선이 남아 돌아 값도 싸졌다. 뭐 이런 거죠. 아들과 아버지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부딪히는. 둘 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음. 큰 배 한 점 안 갖고 싶소. 아버지가 그러시. 116쪽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이 배는 너무 낡았잖소. 올라타기가 다 미안합디다. 아버지도 인자 기운이 옛날 같지 않으신디 혹시 사고 날까 봐 그러요. 큰 배 좋은지 누가 모르냐? 새 배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 뭐냐? 이 배를 은퇴시키는 것이오. 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한 큰 배는 안 생길 것이오. 신 사장이 양식장 칸을 떼어준다고 합시다. 사서 넣느니 직접 잡아서 넣는 게 더 낫잖소. 배 있으면 너가 뱃일을 하게 돼서 안 돼. 난 뱃일 할라요. 나중에는 양식장도 할 거고. 음. 그게 뭐든지 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여깁디다. 동생들은 육지가 좋다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고 나는 여기에서 어장을 제대로 한번 해볼라요. 먼 밑에 들어가 눈치 보면서 사느니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내 사업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소. 뭐셔? 너 같은 것이? 아따. 아주 따박따박 말은 잘도 한다. 아버지 아들인데 어디 가겠소? 이 자식이? 음. 어쨌든 애썼다. 아버지가 따라주신 술이 약이 됐소. 뭐 허참. 고기 낚은 거야 뭐 힘든다 답니까? 나는 아버지 잡는 모습이 짠합디다. 인제 혼자서 뭘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오. 아들이 있는디. 아들? 예. 아들이라는 놈이 그래 애비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덤비냐? 뭐 일찍 일어나면 볼래? 에라이 이 새끼야. 너무 뭐라 좀 하지 마시오. 나도 어디 가서는 어른 대접 받으요. 이놈아 너도 너무 덤비지 마라. 이 애비도 처음부터 이렇게 늙은 것이 아니여. 이런 대화들. 낚시는 한동안 계속된다. 그러면서 끝나죠. 어, 되게 훈훈해요. 정말 훈훈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마지막 장면? 음, 뭐 너무 흔해서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이. 어, 사실 너무 너무 훈훈하죠. 어,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뭔가 치트키 같은 거를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요.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농촌 이제 뭐 버섯 농장 뭐 이런 데를 또 알바를 잠깐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겪은 어떤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뭐 이 소설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훈훈한 어떤 그 가족의 말고도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하나 있으면 또 좋거든요. 뭐 두 개, 세 개 더 있으면 좋고요. 뭐 그것이 음, 다섯 개 있으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약간의 공포서사 어 이거는 뭐 이 소설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서사지만 옛날에 약간 낫으로 막 이웃 이웃이 무슨 뭐 자신을 뭐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욕을 했는지 뭐 낯들고 싸우길래 이제 나는 이제 뭐 그 사장님이 키가 2m 가까이 되는데 이제 뭐 사장님 말리시고 그래서 막 저는 이게 뒤에서 막 무서워서 막 보기만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뭐 약간 좀
재밌는 어떤 그런 어떤 공포소사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이 이야기는 확실히 이제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내용 그리고 가족애적인 내용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네. 영화로 따지면은 뭐 그래서 그런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소설은 증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마을, 그리고 어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어떤 보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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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어, 특별하면서도 그 어부 바닷가 마을의 아버지와 아들은 이럴 것 같은 어떤 보편적인, 음, 그런 이야기를 증언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필요한 거죠. 도시 감성 이런 건 너무 요즘엔 너무 흔하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한창훈 작가님은 정말 이런 서사에 탁월하다. 자기가 겪은 일을 쓰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작가도 필요하죠. 우리 문단에.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인제 김연소 작가님. 김연소 작가님. "내겐 휴가가 필요해." 예. 이 서사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 인제 이 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떤 노인이죠. 노인인데 10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읽어요.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노인은 이제 그 예전에 80 년대 뭐 70 년대 80 년대 학생 운동하던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물고문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빛을 봤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인제 퇴직하고 이 도서관에 박혀서 책만 읽고 있어요. 그 눈빛이 뭐였을까 인제 책만 읽고. 근데 이런 서사는 되게 좀 흔할 수 있어요. 이런 누군가 물고문에서 죽였던 고문자의 어떤 후회, 어떤 회개, 반성. 근데 이걸 어떤 틀에 담았느냐. 도서관의 그 사서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사서들이 여름 휴가로 이제 실강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틀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 어. 휴가 기간 때문에 서로 근데 이게 재밌어요. 분위기가 다른데요. 자, 이 노인은 되게 진지해요.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 고문자였던 이 아저씨는. 근데 도서관 사람들 분위기는 어떠냐면 전반적으로 그냥 가벼워요. 서로 농담하고 뭐 "휴가 언제 가냐." 이 그냥 일상인들이죠. 가벼워요. 농담하고. 근데 그중에 그 직원 중에 강이라는 여성이 있죠. 그 여성은 또 나름 이 아저씨와 인연이 있어요. 아저씨는 뭐 거의 1년 아니 10년 동안 도서관에 와서 책장을 봤기 때문에 이 강이 책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죠. 책을 꽂는 걸 도와주죠. 그러면서 아저씨랑 또 어떤 술 마시면서 또 대화하다가 아저씨의 사연을 다 알게 되고 근데 그 아저씨와 같이 술 마시면서 막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인제 아저씨한테 연민을 느끼고 동화되는 그런 여인. 이게 총 세 부류의 인물이 나와요. 이 이게 되게 독특하거든요, 분위기가. 제가 142 쪽을 보면 142 쪽, 143 쪽인데 이 3 개의 문단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읽어 드릴 텐데 아까 그 고문자였던 그 아저씨의 입장의 서술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아저씨한테 연민을 느꼈던 그 서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그냥 도서관 거기 있는 그 가볍게 웃고 떠드는 그 직장인들 파트가 나와요. 이 3 개의 서술을 연달아 하면서 끝내 버려요. 이 김은수 작가님이 노린 거죠. 읽어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탁월합니다. 느낌이 뉘앙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자, 142 쪽의 맨 위에 문단. 이 소설은 요걸 해석하면 끝나요. 자, 아저씨 입장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은
절망의 바닷속에서 그렇게 익사해 온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목을 조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다. 이 아저씨 자살했거든요. 응. 그리하여 어느 아침 해변에서 발견된 자신의 사체를 부검했을 때 눈썹 주위나 입안에 질식으로 인한 일혈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는 입을 벌리고 더 많은 물을, 가능한 한 많은 물을 폐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했다. 죽은 자신의 폐 속에 그리고 혈액 속에 수많은 플랑크톤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여 년 전 그가 욕조에 얼굴을 밀어넣어 죽인 그 학생의 몸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흔적과 똑같이, 오, 그때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자, 분위기가 어떤가요? 되게 무겁고,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무겁고 비장하고, 뭐 자살을 하기 직전에 이런 생각으로 실제 자살한 거니까, 이 아저씨는.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의 지식을 형성할 때와 또 책 읽으면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더 많은 물을 먹겠다. 내 죄를 다 알게 받겠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장하게 주어간 거죠. 익사를 택한 자살한 이런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아저씨 분위기. 그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이 대비가 되는데 아래쪽을 보면 강 얘기가 나와요. 강은 그를 안았다. 그를 안았다.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이처럼 간절하게 참여한다면 그 학생도 그를 용서해주지 않겠느냐고 강이 위로했다. 강은 그를 안았다. 그의 눈물이 강의 셔츠를 흥건하게 적셨다. 강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렸다.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강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학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고문당하는 학생이 사랑했다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묘해지죠? 사랑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것만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어?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벌써 선생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하지만 심야 호텔 바에서 느닷없이 울려 퍼진 통곡 소리는 좀채 멈출 줄을 몰랐다. 이 강은 이 아저씨한테 이입을 하고 있긴 하는데, 공감하고 이입하는데, 이 서사가, 여기 묘사가 되게 기이해요. 너무 과했죠, 말이. 아니, 고문당한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했다고? 고문하는 그 형사를 사랑했다고? 행복했다고?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일부러 강을 일부 넣은 거예요, 이 김원수 작가님은. 이게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강은 너무 오버하고 있죠. 뭐 행복하고 사랑하고 뭐 말도 안 되죠. 해 태어나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것만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비꼬는 거거든요. 이게 위에 지금 인제 어쨌든 형사가 자기 뭐 죄를 뉘우쳤다고 해도 죄 지은 건 분명하니까 이 강을 일부러 넣어서 이 사람의 이 비장한 죽음을 비웃는 느낌?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 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좀 하우스 님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비웃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의 말들이 강에 이렇게 좀 오판하는. 근데 웃기죠.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너무 위에 그 형사만 나오면 형사의 자살 이걸 너무 미화하면 안 되니까 강을 집어넣어서 좀 비꼰 거죠. 웃기게 만들었죠. 143 쪽에 가면 더 절정에 가는데, 자 인제 아까 새 인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 도서관 그 직원들, 이게 마지막에 배치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줌마, 이 강한테 말한 거예요. 강이 지금 인제 이렇게 절망에 빠져 가지고 있으니까 "아줌마, 퇴직금은 조만간 월급 통장으로 입금될 테니 앞으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닥달하지 마시오잉." 어디에 있는 것인지 최애 그 말에 사람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떠들썩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울상이 된 강은 핸드폰을 끊고 방 안쪽으로 집어던졌다.
방 한구석에 처박힌 핸드폰이 저 혼자서 우르르 떠는 동안 강은 결심했다. 여름 독서 교실이 끝나는 즉시 휴가를 가겠다고. 최애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자신에게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이게 제목 나왔죠. 내겐 휴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소설의 되게 독특한 느낌은 그 형사 서사는 되게 뻔해요. 그래, 형사 뭐 옛날에 고문해가지고 그 죄책감 느끼고 그냥 회개하고 자살했구나 이 정도까지는 뻔할 수 있어요. 뻔한데 그 뻔한 스토리를 강을 등장시키고 그 도서 직원, 도서관 직원, 그 도서관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웃기거든요. 서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휴가 서로 이제 빨리 가겠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 분위기 자체가 이 노인, 이 형사의 죽음을 희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되게 되게 묘한 소설이에요. 이런 구도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네. 응. 자, 파우스트님이 이제 파우스트님의 해석을 듣고 싶어. 이건 이제 제가 세 이제 파트로 나눠서 이 구도를 설명한 건데 이건 저의 해석이고 내겐 휴가가 필요해 이 소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기묘한 느낌이 나는 소설이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의견을 함부로 낼 수가 없는 어떤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분위기가 또 뒤에랑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추적 서사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추적하는 서사. 그 뭐 실마리가 이제 점점 이제 풀리면서 이제 독자의 궁금증이 이제 점점 이제 풀리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거 서로 추리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서술의 힘이에요. 이 소설은 끝까지 읽게 만들죠. 도대체 그는 누구였던가 이런 거 중간에 가서 밝혀지기도 하고. 예. 저도 이런 추리 소사도 좋아하는데 어, 처음에 이제 강하게 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던 이 이제 점점 이제 뭐 하나 매일매일 이제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뭔가 하나하나 이제 윤곽이 이제 다 잡히게 음, 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오히려 약간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은지 음, 뭔가 이게 이거 뭔가 대박인 게 뭔가 있다. 음, 뭔가 사연이 대박인 게 있다. 이거는 말 못한 사연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음, 이렇게 계속 읽어 보는데 중간에 이제 또 사회적인 어떤 내용도 나와요. 막 갑자기 음, 좌익사범 나오고 음, 이제 세 종류의 파리가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게 뭐 신문 기자들이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뭐 김상모가 누구예요? 이 아줌마가 하면서 또 여기서는 그 서사예요. 그 약간 좀 이렇게 왈가닥적인 이제 뭐 인간 사이의 어떤 뭐 이렇게 갈등이 튀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뭔가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안 맞는 그런 갈등 서사가 있더니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생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강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다양하게 튀면서도 이게 근데도 이제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재배적인 어떤 서사가 아닌데도 되게 기묘하다 이야기가. 이야기 구조를 잘 짰어요. 김현우 작가님 목소리가 되게 영리하신 게 구조를 정말 잘 짠 것 같아요. 뻔할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변조를 주면서 추리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 남자는 왜 죽었나 이 궁금하게 만들죠 독자들을 끝까지 궁금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 이런 효과를 주면서 끝내버렸다. 어, 정말 이 복잡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음, 그런 소설 아니었나. 구조를 잘 짠 것 같아요. 음, 구조를 잘 짰고 역시 김현수 작가님은 정말 영리하시다. 이런 서사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뭐 이번 소설은 사실 뭐 제 어떤 정확한 뭐 취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진짜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하나 팍팍 이제 카메라로 옮겨놓는 그야말로 어떤 집중의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느껴지는 어떤 감수성이나 이지적인 감각이나 이제 그런 인생의 행로를 겪는 어떤 인간의 사람들의 뭐 자살을 하거나 뭐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권리가 있는 뭐 역사서나 철학서나 어떤 하나의 인생이 담긴 듯한 어떤 도서관에서 겪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구조를 정말 원래부터 잘 짜는 작가이지만 이렇게 또 약간 그걸 비틀면서 이지적으로 짜면서도 문장력도 이제 있는 작가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런 어떤 문장력이나 형식이나 어떤 도서관의 어떤 하나의 삶을 이제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뽑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어떤 감각이 상당한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그런 그 약간 조금 덜 오히려 약간 뭐 그 마지막도 그렇지만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조금 더 이제 무거워야 되지 않나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강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마지막에 너무 좀 너무 이게 좀 웃기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학생은 죽는 순간까지도 선생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던지는데 어, 이래서 강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강이 역할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이, 이 남자의 죽음을 어,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좀 뭐 그 저도 이제 뭐 아무튼 이게 좀 너무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실. 감정적으로는 이제 그가 이제 자살하면서 죽으면서 뭐 나중에 이제 학생들도 사실은 그 이순신의 무슨 뭐 적군이 이제 막 밤에 유령으로 타서 자신의 심장을 막 칼로 막 째고 그런 게 아닌 이제 선생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하면서 약간 그 좀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복수나 이제 뭐 다른 어떤 서사들이 조금 뭔가 스스로 변질하는 스스로 약간 서정적으로 변질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되게 특이한 지점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이게 음, 심정적으로는 이해해도 이 학생들이 그렇진 않았을 거잖아요, 사실. 그쵸. 예. 차라리 이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 순간에 이제 막 눈을 시퍼렇게 막 빨갛게 떠서 얘 뭐 선생님의 막 심장을 찌르고 막 다리도 찌르고 이랬으면은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이거는 약간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는. 저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 그 이 전직 형사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강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 그런 해석이고, 그래서 김은우 작가님이 되게 영리하신 것 같아요. 음, 되게 독특해요, 이 소설이. 이런 인물, 도서관이라는 이 배경, 직장인들의 뭐 누가 휴가 먼저 갈 거냐 이러고 있는데 이 노인을 집어 넣어 버려 가지고 마냥 이게 무겁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가볍게 만들었죠. 저는 이게 오히려 가벼워서 좋았던. 이게 형사 전직 형사가 어쨌든 잘못한 거고 이게 너무 이 죽음이 비장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전반적인 소설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볍잖아요. 뭔가 좀 이 노인의 죽음을 계속 추리하는 상태인데 너무 무겁게만 가면 음, 노인의 죽음이 미화가 되니까 잘 처리했다.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잘 이게 훌륭하게 잘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구나. 김현수 작가님은 이런 부분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조를 짜는데 이야기 구조를 짜는데 이건 구조를 좀 많이 논의해 볼 만한 그런 소설이 아닌가. 어,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소설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